정말 미국하고 중국 얘기를 하느라 중요하지만 빼먹고 있었던 나라 이야기를 한번 할 건데 답은 여기 나와 있죠. 일본입니다. 요즘 일본 뭐 할까요? 일본 얘기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공무원이 투잡을 가능하게 열어줬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투잡하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제 공무원들도 퇴근하고 돈 벌고 싶으면 이게 투잡해라. 오케이, 뭐 재택근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이미 정규직 취업률이 75%에 달하고. 물론 근데 일본은 아직도 디플레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아도. 왜? 옛날에 얼마나 좋았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진짜 얼마나 좋았다는 얘기. 이게 드디어 25년 동안 누워있다가 약간 눈만 뜬 겁니다, 지금. 일본이 우습게 볼 날은 아닌데. 그래서 일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으면, 그래, 뭐, 일본이 뭐 요즘 경기가 우리보다 좋다, 뭐 부럽네, 쌍,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되면 우리한테 좋은 걸까? 그죠? 우리가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무역전쟁이 이거 빨리 좀 마무리 좀 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시장이 가려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 엔화는 더 약세로 가는 게 우리한테 좋아요? 강세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강세가 좋겠지. 자, 그래서 강세로 갈지 약세로 갈지 이제 한번 그간 일본 이야기 한번 해보겠다. 자, 일본은 재밌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그 선진국이라고 해야 될지 마루타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제대로 된 국가가 처음 한 게 일본이에요. 양적 완화를. 2006년 그 이전부터 해왔으니까. 그 전의 나라들은 이제 나라도 아닌 거고, 규모 있는 나라 중에서, 근데 규모가 굉장했죠. 굉장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양적 완화를 실제로 했고, 그 자신감을 토대로 미국이 나중에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하고, 그게 미국, 그리고 또 일본이 한 번 더 하는, 뭐 이런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공부할 게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아직 한 번도, 미국도 아직 마이너스 금리 못 해봤잖아요. 근데 일본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나라다. 라고 해서 여기서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약이 확실하진 않은데, 어차피 죽을 암 환자니까 약 한번 먹어볼래요? 약간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 그래서 좀 더 빨리 하는 게 없잖아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2013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1년에 80조 엔 정도를 찍어서 장기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뭔지 아시죠? 이제 장기채를 매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시장에다가 현지를 하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인데, 근데 1년에 지금 벌써 5년 다 됐잖아요. 그리고 진짜 본격적으로 한 건 2014년 2차 아베노믹스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무한정 돈을 찍을 수 있어. 근데 그 찍은 돈으로 뭔가를 사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살 게 뭐라고? 장기채. 그 장기채를 사다 보면 시장에 장기채가 남아 돌까요? 아니 씨가 마를까요? 당연히 씨가 마르지. 그리고 이미 장기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앙은행에 돈 찍어서 산다고 하니까 팔고 싶어요? 존버하겠어요? 당연히 존버하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하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전체 일본 장기채의 40%를 그냥 보유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자, 그러면 시장에 장기채가 없어. 그리고 가진 사람들도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시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일본은 1년에 80조 엔을 찍어서 장기채를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돈을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80조 엔이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커지잖아. 그럼 엔화가 강세로 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돈을 찍는데 엔화가 강세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한 3천만 원 벌다가 2천만 원 버니까 굉장히 가난해지는 느낌인 거지. 2천만 원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경제는 뭐다? 쉽니다. 절대값은 엔화가 공급되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얘기한 게 80조엔인데 70조엔, 60조엔밖에 못할 것 같으면 20조엔은 줄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엔화가 위로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 일이 벌어지잖아. 엔화 약세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엔화 강세가 돼.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시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끔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과태료를 물리자.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야, 너 마이너스인데도 갖고 있을래? 빨리 시장에 내놔.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니야. 이거거든.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해도 조금 찔끔찔끔 나오긴 하죠. 근데 이자로 마이너스 0.1을 뺏겨도 2%를 먹을 수 있다면 그냥 뭐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생각보처럼 안 빠집니다. 그 부작용은 더 커져요. 왜? 이게 은행이라는 게 내가 집을 살 때 5억짜리 아파트를 3억 대출 받는다 쳐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지금 2%고 장기채 시장금리가 5%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시장금리니까 당연히. 정책금리는 은행들끼리 이야기잖아요. 나 은행 아니잖아.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금리에다가 당신이 뭐 신용등급이 이러이러하니 가상금리 인프로 보자 6%에 대출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20년 모기지로 했어요.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쭉 하는 거야. 그럼 은행은 20년짜리 대출 끌어가지고 20년짜리 대출을 빌려주느냐? 그게 아니죠. 2%짜리를 단기로 끌어가지고 오늘 하루에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3억을 빌려주고 이 3억을 20년 동안 받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원가가 정책금리, 기준금리고 그리고 이제 마진이 그러니까 그 자기들 이제 그 매출 가격이 장기 가격이잖아.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없어서 은행들이 하나라도 떼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줘서 시장이 돈이 돈다, 안 돈다? 안 돈다. 하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문제는 장기채를 계속 사. 그럼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금리는 떨어지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채권을 이해하시려면 그냥 오피스텔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맞다고 할 수 없는데 이해하기 쉽게 내가 보통 채권 가격 얘기 안 하고 채권은 금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 이자가 많이 올랐나?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 어떻게 이해가 하냐면 자, 내가 1억짜리 오피스텔을 샀어. 그리고 1년에 월세를 1,000만 원 받아요. 수익률 10%죠. 10%죠. 근데 주변에서 이걸 보고 너무 괜찮은 거야. 요즘 10%짜리가 어딨냐. 그냥 내가 1억 2천을 줄 테니까 나한테 그 오피스텔 팔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 그럼 나는 2천만 원의 자본 차익을 남긴 거잖아요. 1억 해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1억에 1,000만 원이었으니까 10%지만 그 사람은 1억 2천에 1,000만 원이잖아요. 한 8%로 떨어진 거지. 네. 채권 가격 올라가서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보이는 거예요. 돈 받는 돈은 똑같은데 이해되시죠? 채권 금리는 쿠폰은 미리 정해져 있어요. 1년에 얼마라고 발행할 때. 그런데 그게 왜 움직이느냐고 하는데 가격이 움직여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1억 2천에 1,000만 원 받아가지고 8%면 땡큐지 라고 했는데 주변 오피스들이 엄청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배로 내놔서 5천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그 사람, 그 산 사람은 몇 프로 수익이에요? 20%. 그렇게 되는 거죠.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는 게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이 급등했다고 보면 되고 한마디로 나의 이제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요걸 이해 못 해가지고 그 동공지진 일어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그냥 갖고 있으면 이제는 내가 월세를 오히려 줘야 되는 상황,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버린 거지. 그렇게 해서 오피스텔 매물로 내놓으라고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갖고 있으면 수요가 많아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장기채를 계속 사니까 장기채 가격은 올라가고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단기채는 그대로 있죠. 정책금리니 기준금리니까. 그럼 요 정도 차이가 있다가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플래트닝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몸살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은행들이 일을 못해. 그래서 은행들이 일을 안 하니까 심장이 뛰질 않으니까 중앙은행이 뛰어나와가지고 인공심장 역할을 하는 거야. 중앙은행이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냥 시장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계속 가능하겠느냐? 이걸 보죠. 호랑이 꼬리를 잡았다 그러는 거죠. 호랑이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살려면 계속 같이 뛰어야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 먹힐 거 아니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를 일본에서 설계하고 실제 실험한 사람이 벤버냉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같이 뛰면서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고죽을까지 헤헷거리니까 2016년에 벤버냉키가 와가지고 묘수를 알려줍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의 양적 완화는 1년에 80조 엔이라고 양을 정해놨잖아. 그러지 말고, 아예 양적 완화 왜 하냐 이거예요. 양적 완화 왜 하냐. 첫 번째,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서브프라임이 터져가지고 부동산이 붕괴돼서 금융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다시 살려야 되잖아. 부동산 살리는데 최고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금리 깎아주면 되잖아. 금리 깎아주면. 근데 시장 금리가 내려가줘야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찍은 돈으로 장기채를 사니까 시장 금리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장기금리 하락이다. 장기금리가 시장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떨어뜨려 주는 거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1년에 80조를 찍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금리가 0.0%가 될 때까지 찍는다라고 하라는 거죠.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양에서 타겟제로. 그래서 금리 조작부 양적 완화를 처음 시행해요. 어떻게 하냐면 기준금리는 일단은 약간이라도 기울어야 돼요. 그래야 은행들이 숨통이 트이니까.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로 딱 때리고 장기금리를 0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0.1만큼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양적 완화해서 돈을 동원해가지고 채권을 사서 다시 0으로 만들고, 그리고 장기 금리가 심지어 마이너스로 내려갈 것 같으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다시 0으로 맞추고, 이렇게 타겟을 한다는 거예요. 타겟을. 근데 타겟을 하는데 하다 보면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차를 인정하는 게 0.1%. 그러니까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0%가 목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는 용인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0.1이고 여기는 플러스 0.1까지 되잖아. 그러면 스프레드는 0.2가 되는 거지. 20bp의 차이가 나는 거죠.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은행은 만족은 안 하지만 망하지는 않을 정도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장기채가 없어가지고 양적 완화를 못하는 일은 없잖아. 그냥 목표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역시 버냉키는 천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짱 좋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게 뭐냐면 목표를 이뤘으니까 지금은 40조엔만 했지만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굳이 더 안 찍어도 되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돈을 계속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긴축이지. 이해되십니까? 사실상 이걸 스텔스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테이퍼링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아름답게 왔단 말이에요. 한 2년 넘게.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최근에 미국 장기금리가 어때요? 거의 3%까지 와 있죠. 일본이나 미국이나 둘 다 안전자산인데 미국은 2.9 이상을 주고 일본은 아직도 0.1이니 그냥 엔화 털고 달러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 적당히 나는 것도 아니고. 선진국끼리 거의 뭐 3% 가까이 차이가 나면 우리하고 미국은 아예 대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원래 이제 주식하고 채권하고 다르듯이 아예 장르가 다른데 일본은 엔화는 준 기축 통화잖아. 안전자산으로 통하잖아요. 엔화 있으면 어디든 다 세계 어디 외환시장 가서도 어떤 통화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원화는 그게 안 되지. 예. 원화는 국제 통화가 아니니까.
근데 비슷한데 미국은 성장률도 잘 나오고 금리도 많이 줘. 야, 그럼 같은 안전한 건데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원래 글로벌 정치가 흔들리면 엔화가 뭐 안전자산이라서 엔화가 강세가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7월 달에 엄청 흔들렸는데 엔화가 강세였을까? 엔화가 약세입니다. 옛날에는 엔화가 안전자산이라 가지고 막 흔들리면은 막 엔화가 강으로 막 돌아오고 있거든요. 왜겠습니까? 엔이 대출이 싸니까 엔 캐리 트레이드. 엔화로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다 팔고 이제 갚아버리려고 하다 보니 엔으로 빌렸잖아요. 그리고 엔으로 환전해서 갚아야 되니까 엔 수요가 높아져서 엔이 강세로 갔는데 이번에는 엔이 약세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중국도 빠지고 한국도 빠지고 많이 흔들렸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소다로도 부총리인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일본이죠. 3% 정도 차이가 나면 그냥 약세가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더라.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까지 용인할 정도로 엔화를 갖고 있을 매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길게 보면 지금 4월부터 해가지고 7월 이때 많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엔이 계속 약세야. 요것도 부담인 거죠. 일본은 원래 약세를 원했지만 원해서 가지 않는 약세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아베노믹스나 이런 게 엔화 약세를 유도해가지고 하는 건 맞았어요. 그럼 뭐 엔화 약세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데 이거는 자기 통제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성장이 일본의 성장을 더 계속 나가면 일본도 지금 이제 자금 유출에서도 크게 자유롭지 못할 수 있겠다. 왜? 일본 뭐 기축통화도 괜찮잖아요. 물론 우리보다 훨씬 괜찮죠. 근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도 무역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증금은 있어야 된단 말이지. 네. 그런 일본에서도 야 이거 아직까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좀 뭔가 좀 찜찜하지 않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한마디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해지면 하나도 안 좋죠. 자기는 이제 수출이 잘 돼야 자기 막 생색을 낼 텐데 관세 때리고 뭐 실컷 했더니 뭐 달러가 강해져 버리면 망고 소용없잖아. 그래서 이제 파월한테도 한마디 했잖아요. 뭐 좀 하려고 하면 금리 올려가지고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트럼프도 바보가 아닌 게 엔이 약세로 가고 유로가 약세로 가면 달러가 가만히 있어도 강세로 간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욕을 합니다. 일본하고 유럽이 자국 통화를 조작해서, 조작한다는 건 약세로 만든다는 얘기죠. 조작해서 미국을 엿먹이고 있다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뭘로 먹고 살았어요? 아부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심기를 바로 파악한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손잡고 개겼다가 좋은 꼴 당하겠습니까? 지금 아베 옛날 같지 않은데, 그죠? 이게 확실하게 그 얘기가 딱 트윗 나온 지 딱 이틀 만에 갑자기 일본 그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우리 지금 양적 완화 하고 있는 거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살살 흘리기 시작해요. 왜? 조정을 한다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더 찍겠다가 아니고 줄이겠다는 거겠지. 더 찍겠다는 건 트럼프한테 개기겠다는 거니까. 눈치 하나는 귀신인데 아니나 다를까? 근데 그 말을 흘렸더니 모든 전 세계가 또 일본 금리 결정에 온 거예요. 관심이 오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예전에 그 금리 조작부 하기 전에 시장에 채권이 없어가지고 양적 완화 잘 못하겠다는 식으로 한마디 했다가 엔화가 너무 강세로 가지고 시겁했던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겠다,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한 번 또 엔이 객기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머리를 짭니다. 그러다가 바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는데 표시 안 나게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보도자료는 금리는 동결한다 라고 금리 동결 이렇게 된 거 보통 여기까지만 보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원하는 건 뭐다? 장기적으로 엔이 강세로 돌아서게 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꾀를 부리냐면, 자, 아까 금리 조작부라고 했잖아요. 자, 정책금리 마이너스 0.1, 그리고 장기채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인데,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바꿔줘요. 사람들이 이것까지 잘 모르잖아. 그냥 금리 동결했다면 그래서 역시 일본은 계속 완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끝나는데 모든 건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얘네들이 긴축하려고 군부를 떼는구나. 그죠? 그러면 채권을 매도해야 되겠지. 그럼 채권 금리가 올라갈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만큼 움직이었으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지. 그러니까 금리는 한 번 올릴 때 25bp씩이라고 올리잖아. 그걸 안 하고 요걸 넓혀서 한 20bp 올린 거나 다름없는 일을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 이게 더 벌어지지. 일본 은행, 민간 은행들한테 숨통을 더 틔워주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결에 맞추고 자기도 어차피 지금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해야 될 정도로 경기 나쁘지 절대 않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크게 넘쳐날 텐데 뒤탈 없이 이걸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일본 그러다가 지금 또 연임돼가지고 오래 가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머리가 좋구나. 얘기를 하고 지금 그래서 ECB도 이제 긴축한다는 얘기를 했고 일본도 군부를 이제 떼고 실제 액션으로 보여줬어요. 완전 본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지를 보여줬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은행, 영란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지금까지는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가 꼬꾸라질까봐 금리를 계속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불확실성 때문에 파운드가 약하니까 수입 물가, 영국도 다 수입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제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중앙은행의 본연의 목표인 물가를 계속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브렉시트가 나가려고 일단은 금리는 올리겠다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이미 시작을 했고 ECB도 스케줄을 발표했고 일본도 이제 방향등을 켰고 그리고 영국까지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긴축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앙은행들이 스탠스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까지는 지난 10년 동안은 미국을 필두로 다 완화 쪽으로만 갔잖아요. 근데 다 이제 남김없이 하다못해 우리나라까지 다 이제 그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이 제일 먼저 유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달러 강세가 우리한테 큰 부담이었는데 이게 같이만 가주면 거기서 우리는 좀 부담이 좀 덜한 거지. 이해되신 거죠? 그리고 일본은 역시 눈치가 좋은 게 지금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법인세 추가 10월 달에 또 추가 인하한다 그러고 내년에는 뭘 한다 그럽니까? 공약 중에서 아직 실현 못한 게 있어요. 의회 때문에.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왕 트럼프에 힘 실어줄 것 같으면 우리도 거기 가서 장사를 좀 해보자. 이게 1조 달러가 넘거든요. 금액이 1조 몇천억 달러인데 이게 연방정부의 재정을 털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나서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깔 수도 있어. 그럼 트럼프가 그 욕을 먹잖아. 안 그래도 떨어져 더 떨어진다고.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하냐면 연방정부는 2천억 달러만 내놓고 나머지는 다 민간 돈 끌어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안 늘리고 가겠다는 거죠.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건데 이런 플랜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럼 일본이 우리가 돈을 싸질머지고 갈 테니 우리한테도 공사를 시켜주세요 하는 거죠. 그게 일본은 국부 펀드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나라가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트럼프한테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FOC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뭐 한 1,000억 달러부터 일단 시작하는 거니까 한 뭐 110조? 그 정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게 아베노믹스를 고안한 사람이 이제 아베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아베가 오케이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4월 달에 그런 얘기, 트럼프가 일본도 중국이 일단 제일 때려 죽일 놈이지만 일본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FTA하고 막 다 재협상하고 했잖아.
그 일본이 자기가 맞기 전에 미리가 선물을 안 끼는 딱 이렇게. 얄밉죠. 이런 거 보면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는데 굳이 두드려 맞고 뺏기는 것보다 미리 딱 하는 것도 이게 삶의 지혜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트럼프의 표정이 아주 좋죠. 얼마나 좋아.